반갑습니다.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는 추석주입니다. 그래서 추석주를 이제 맞이해서 저희 6주차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리뷰하고요. 오늘 수업 전반적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안을 다들 펴주시고요. 네, 교안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괴사소장 대장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신생아 장폐색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다? 소장과 대장의 전반적으로 괴사를 특징으로 하는 감염성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장의 허혈, 그리고 장관의 영양, 그리고 장내 세균, 이게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증상은 다양하게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소장과 대장이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가 빵빵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일단 증상에서 비특이 증상 한번 보시면 담즙 섞인 구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담즙이 위로 올라오는 담즙 섞인 구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이적 증상인 배, 복부에 관련된 거, 복부가 빵빵해지고 혈변이 나오고 위장 정체가 생기는 그러한 특이적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죠. 장이 다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MPO 하는 거 중요합니다. MPO. 그리고 복부 압력 감소 위해서 비위간 흡인할 수 있고요. 항생제 투여하고요. 이러한. 그리고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면 위간 영양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페이지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 뭘 한다? 네, MPO를 먼저 하는데 아기를 굶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액을 준다. 그렇죠. 근데 너무 그게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중심 정맥관 통해서 영양 공급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장관 영양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묽은 것부터 주다가 점점 이제 농도가 짙어지는 그러한 양상으로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신생아 대사장애에서 첫 번째 저혈당증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혈당증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이 낮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몇? 45 미만을 저혈당증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다양하게 있었죠. 당 이용이 증가됐다거나 아니면 당 저장이 감소되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저혈당증이 생기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당 떨어지면 일단 과민해지죠. 그리고 소유량 떨어지고 기면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당을 주면 됩니다. 먹을 수 있다면 포도당액 아니면 분유 그리고 모유 수유하시면 되고, 안 된다면 위간 영양으로 당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저칼슘 혈증 배웠어요. 저칼슘 혈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치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만사가에서는 혈청 칼슘 농도 8 이하, 그리고 저체중 출생아 같은 경우에는 칼슘 농도 7 이하, 이런 경우를 저칼슘 혈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기 저칼슘 혈증하고 후기 저칼슘 혈증을 반드시 비교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기준으로 해서 72시간 이내에 저칼슘 혈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후기 저칼슘 혈증 같은 경우에는 우유, 그러니까 분유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시간 이후에 조제 분유 수요와 관련이 있어요. 이 말은 분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분유에는 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산 혈증은 우리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저칼슘혈증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뭐예요? 그렇죠. 칼슘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막 준다?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막 주면 우리 심장 쪽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심장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칼슘을 주시면 된다. 그리고 칼슘이 유출되면 어떻게? 괴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맥대로 주의 깊게 투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했던 리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둘 거는 뇌입니다. 머리. 이 뇌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저산소 허혈 뇌병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산소 허혈 뇌병증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죠? 적혀 있는 그대로죠. 어떻게? 저산소증이 있고 그리고 허혈, 피가 부족한 허혈이 생기는 그러한 것을 저산소 허혈 뇌병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피가 부족해서 혈류가 돌지 않아서 어떻게? 머리에 이상을 주는 것. 이것이 저산소 허혈 뇌병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이 병태생리 한번 보시면 만사가나 미숙아에게 흔하게 생기는 신경계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진통, 분만 중 출생 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질식 상태가 일어나서 동그라미 하세요. 저산소증, 그리고 혈액 관리의 감소로 허혈증,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밑에 표는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19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이제 사정입니다. 어떻게 사정할 것이냐? 분만 전후로 뇌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중증의 저산소증이 발생할 경우 뇌 손상 외에 심혈관계, 호흡기계, 간, 신장, 장 등 여러 장기의 손상이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저산소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저산소 허혈 뇌병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상을 아셔야 되는데 증상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처져요. 왜? 우리 뇌 쪽에 산소가 부족하고 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지긴 하는데 조금 반대로 오히려 과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저산소 허혈 뇌병증의 증상은 자극에 반응이 없어요. 처진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요. 건강한 만사가보다 매우 긴장되거나 자극에 더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강직을 더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산소 허혈 뇌병증 애기들 한번 보시면 처져 있는 애기도 있지만 반대로 강직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약간 과신전하거나 굶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재활치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의식, 공미, 혼수, 주기적 또는 불규칙한 호흡, 입과 목 근육이 약화로 수유 문제, 근긴장도 감소, 그리고 신생아 원시 반사, 모로, 빨기 반사 이런 것들이 모두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산소 허혈 뇌병증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상이 다 떨어져요. 그저 처지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어떻게 과하게 강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치료가 가능한 거 보시면 되게 안타깝게도 저산소 허혈 뇌병증 같은 경우는 뇌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는 아직 동그라미 치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보전적 지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뭐다? 재활치료입니다. 강직되었으면 펴주고 하는 그러한 보존적 치료를 많이 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체온 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 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저산소 허혈 뇌병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체온을 떨어뜨리는 이런 요법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대사하고 세포 수준의 활성화를요 떨어뜨려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체온 요법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 혈액 관리 및 환기 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우리가 환기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 저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주자는 거죠. 산소를 주고 혈액 관류, 그죠? 우리가 지금 허혈이 있죠. 이제 피가 잘 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또 혈액 관류에 대해서 수액을 주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산소 허혈 뇌병증입니다. 간단하시죠? 다시 정리하면 저산소 허혈 뇌병증은 어디? 산소가 부족하고 피가 부족해요. 그래서 머리에 이상을 주는데요.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처지는 증상이 많지만 오히려 반대로 과한 강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료는 어떻게? 정확한 치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존적 지진, 재활치료 같은 것들, 그리고 저체온요법, 그리고 산소 주고하는 혈액 관류, 환기 같은 것들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산소 허혈 뇌병증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뇌실 내출혈입니다. 자, 뇌실 내출혈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뇌실 내출혈 말 그대로 뭐다? 머리 안에 있는 뇌실에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출혈과 같죠? 자, 그래서 원인이 병태생리 보시면 뇌쪽 수액으로 채워진 뇌실에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줄 쫙 치세요. 자, 뇌실. 그럼 우리가 뇌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겠죠? 뇌실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빈 공간을 말하는데 총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실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뇌실 총 하나, 둘, 셋, 4개, 4개의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한 건데 미수관은 뇌실 주변의 혈관 발달이 미성숙해서 혈압과 혈량의 변화로 인해서 출혈이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실의 출혈은 신생아 가사, 이거는 호흡곤란이죠. 아기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심한 호흡 억제가 있고 호흡곤란 증후군, 기흉, 저혈당증, 산증, 과탄산증, 경련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뇌실 내출혈은요 대부분 혈량, 그러니까 피나 아니면 혈압 이런 변화 때문에 정말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재택기간 32주 미만 혹은 출생시 체중 1,500g 미만인 미숙아의 20-3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0g 미만에서 60%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미숙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30주 이전에 태어난 미숙아는 정기적인 두개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출생 1, 2주에 뭘 한다? 뇌초음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대천문 이런 것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뇌초음파, 그러니까 단장을 여기 갖다 대면은 안이 보이거든요. 뇌 안이. 그 뇌초음파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실시하시면 되고요. 일단 대부분 출혈량은 적습니다. 근데 90% 이상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실내 출혈은 그레이드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1, 2, 3, 4가 있습니다.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드 1, 2 정도일 때는 그냥 90% 이상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레이드가 3, 4 쪽으로 갈수록 문제가 심하다는 거죠. 3도 문제지만 밑에 보시면 심한 출혈, 그레이드 4가 되었을 때는 단기 혹은 장기적 후유증을 가지게 됩니다. 단기 문제는 뇌실 확장과 뇌수조 같은 것들, 그리고 장기 문제는 여러 가지 뇌성마비나 청력, 시력, 학습장애 이러한 후유증을 남기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밑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면 1단계 한번 보세요. 1단계 보시면 우리가 뇌실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콕 하고 출혈이
점처럼 콕 하고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는 거는 1단계 뇌실 주위 소량의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뇌실 주위라고 하는 거는 뇌실 안으로 전체적으로 다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실 주위에 아주 소량의 그냥 콕 하고 출혈이 있는 거예요. 퍼진 게 아닙니다. 출혈이 살짝 있는 거예요. 이게 1단계. 그럼 2단계 한번 보시면 2단계는 뇌실 내로 혈액이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뇌실 확장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뇌실 내로, 뇌실이 있으면 이 뇌실 내로 어떻게 혈액이 쭉 채워진 겁니다. 채워졌는데 어떻게 커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보는 겁니다. 1은 뇌실 주위에 아주 소량의 콕한 출혈 정도. 그 다음 2 같은 경우는 뇌실 내로 혈액은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뇌실 확장, 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3단계 한번 보시면 뇌실 내로 혈액이 쭉 채워지면서 문제는 뇌실이 커진 겁니다. 뇌실이 빵빵하게 커져가요. 확장된 거고요. 그다음 4단계 보시면 뇌실이 현저히 확장이 됐어요. 엄청 커지면서 또 더 큰 문제는 주변 조직으로 혈액이 침투, 넘어가게 된 게 그레이드 4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1, 2, 3, 4 그림 알아두시고 어떻게 글 적혀있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뭐가 문제다? 포가 가장 많은 후유증을 남기기 위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1, 2는 사실상 괜찮아요. 자연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2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뇌실 내 출혈의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죠. 혈량의 변화나 혈압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뇌실 내 출혈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박스 보시면 뇌혈류의 변화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생기느냐? 가사, 숨을 잘 못 쉬는 것, 저산소 혈증, 산소가 부족한 것, 그리고 고이산화탄소증, 숨을 잘 못 쉬니까 어떻게? 산소가 계속 차서 이런 고이산화탄소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뇌혈류 문제가 생기는데 2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혈압, 하나는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혈압이 생기게 되면 혈류가 잘 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빈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버려요. 빈혈 상태가 되면 혈류가 돌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의 허혈성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니 피가 돌지 않아서 빈혈 상태가 되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허혈성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뇌실 내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2번째 옆에는 고혈압입니다. 이거는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빡 하고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파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또 팡 하고 터지는 뇌실 내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 2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치료와 간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줄 것이냐. 아까 보니까 산소도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소나 혈압을 잘 조절해주면 되겠네요. 자, 치료 보시면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와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1kg 미만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1.5kg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기들한테 줄칩니다. 적절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고 자극을 줄여서 정상적인 신경학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한다? 적절한 산소를 주자. 자, 그 다음 2번째 줄치세요. 혈압을 조절하자. 혈압을 조절해서 적절한 뇌관류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고혈압제를 주던지 저혈압을 치료하던지, 그쵸? 그래서 줄을
딱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2개 나왔어요. 산소 공급할 것, 혈압 조절할 것. 그 다음 세 번째,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인도메타신을 투여하게 됩니다. 자, 인도메타신을 투여를 하게 되면 뇌실내 출혈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메타신을 주면 되는데, 인도메타신은 어떤 약이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간호 한번 보시면 가장 좋은 간호는 이게 미숙아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미숙아 출산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미숙아 출산을 예방하는 것이 뇌실내 출혈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과 같은 고장에 줄 수도 있겠죠. 왜? 산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산증, 과탄산증이 생기기 때문에 중탄산염 줄 수 있고요. 수액 보충제는 너무 빠르게 주입하지 않도록 해서 시린지 펌프를 사용합니다. 왜요? 수액 보충제를 빠르게 주입하면 혈압이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혈압 조절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펌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전반적인 뇌실내 출혈이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뇌실내 출혈에서 1, 2, 3, 4 이 단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1, 2는 괜찮아요. 4가 후유증을 많이 남깁니다. 뭐 때문에 생긴다? 혈량의 변화와 혈압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산소 주고요, 그 다음에 혈압 조절하고요, 인도메타신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생아 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발작이요. 발작은 시저예요. 경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신경원의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방전으로 의식, 운동, 감각, 자율신경계 기능의 일시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신생아 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정해야겠죠. 검사와 결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신생아 발작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혈중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치를 확인하고 혈액 화학 검사로 혈중 암모니아와 혈액가스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전해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신경계 검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대부분 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 증상 보시면요,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요. 발작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미세발작 혹은 비정형 발작 보시면 이거는 미세발작이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발작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눈을 깜빡인다든지 입을 시룩한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가벼워서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그래서 아주 심플한 그런 발작이 미세발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신 강직 발작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이 어떻게 우리가 과신전을 상당히 많이 하는 발작입니다. 상지와 하지의 강직성 과신전 혹은 팔의 굴곡과 다리의 과신전, 동그라미 쳐야겠죠? 과신전을 합니다. 지속시간 1분 이내고요. 호흡 정지와 청색증을 동반합니다. 신경암청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심각한 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페이지 동그라미 3번 다극소 반대 발작입니다. 이거는 사지의 리듬성 경련이 일어나고요. 줄 치세요. 청색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근간대 발작입니다. 사지나 몸통 근육에 갑작스러운 불수의적 수축이 있고요. 갑자기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발작 치료는 어떻게 하고 간호중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치료 보시면 당연히 발작을 하죠. 경련을 합니다. 그럼 뭘 준다? 약을 줘야겠죠. 그래서 항경련제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는 대표적인 게 페니토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 돼요. 근데 이 페니토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를 자주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유효 혈중 농도 범위가 좁으므로 혈중 농도를 확인하면서 복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혈중 농도 범위가 좁다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그렇죠. 안전한 혈중 농도 범위가 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범위가 좁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 기능 검사를 해서 혈중 농도를 체크하면서 페니토인을 계속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감호 중재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발작 억제 약물을 투약하고 항경련제 투여를 할 때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교육해야 되느냐? 항경련제 용량의 독성 같은 것들, 아까 부작용 많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현기증, 시력장애, 졸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페니토인 투여 시에 부작용을 꼼꼼하게 관찰하셔야 되는데, 페니토인은 조금 더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잇몸이 붓습니다. 그래서 잇몸 비후, 그리고 다모증, 털이 많아지는 다모증, 운동실종, 안구진탕, 뭐예요?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수의적으로 안구진탕증, 오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비후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강관리의 필요성 교육을 우리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작에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어요. 발작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없애줘야 되는데 항경련제를 쓸 겁니다. 페니토인을 투여하는데요, 간 기능 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왜?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페니토인 투여 시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징적인 게 잇몸 비유인데요. 잇몸 비유가 있으니까 구강 관리를 잘 하세요 라고 우리는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생아 발작이 끝이 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 이제 챕터 모체 요인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아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이게 뭘까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애기가 콜콜콜 술을 마실 일도 없죠. 그럼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인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알코올 노출이 많이 돼서.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산모의 임신 중 동그라미 치세요. 알코올 노출로 인해서 태아의 뇌 손상과 성장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 및 병태 등에 보시면 알코올의 주성분이 에탄올은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임신해서 술 먹어야 되나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뇌도 그렇지만 성장에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정 보시면 기질적, 비기질적 성장 장애로 얘는 체중, 신장, 두위의 성장이 지연됩니다. 줄 치세요. 체중, 그리고 키, 머리 사이즈까지 성장이 지연되고요. 특히 두위 성장 지연 줄 칩니다. 머리의 성장 지연과 중추신경계 기능 부전은 태아 알코올 중독과 연관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뇌가 크지 못하죠. 그러면 학습이나 여러 군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특히 얼굴 모양이 비정상적입니다. 턱이 작고요. 코가 납작하거나 매부리 모양, 윗입술의 발달이 저하되고 평평한 인중 등 특이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신장 쪽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눈, 콩팥, 다양한 골격계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애기 그림 보세요. 보면 소두증이죠. 머리가 작아요. 코가 납작하고요. 얇은 입술, 작은 턱.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전반적인 아가들의 반사가 떨어져요. 반사도 떨어지고 영양분도,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호흡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애기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요?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체온 소실을 방지해야겠죠. 그리고 적절한 영양 공급, 환경적 자극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애기들은 빨개 반사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수유에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함을 우리가 부모에게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유 시에는 방문객을 제한하고 활력증후를 자주 사정해서 경련이나 호흡 부전 상태를 조기에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치료는 뭐다?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약물 중독 어머니의 신생아입니다. 약물 중독. 아기가 약물 중독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다? 엄마 때문이죠. 엄마가 어떻게?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죠. 그래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마약 같은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보시면 임상 후에 약물 남용 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섭취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독을 유발하는 약물 이렇게 돼 있죠. 니코틴, 코카인, 벤조디아제핀, 암페타민 이런 거 적혀 있죠. 이거 다 마약류예요, 마약류. 자, 사정 한번 보시면 약물 중독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쭉 보시면요, 박스에 자궁내 질식,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질식하는 거, 산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거, 자궁내 감염, 그리고 출생 체중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저체중암 아니면 과체중암, 여러 가지 체중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아프가 점수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단 검사 한번 보시면 재태기간에 비해서 작은 영아, 자궁내 질식, 해변 흡인, 미술과 등의 성장성 기형과 합병증 등을 사정해서 줄치세요. 금단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약물이잖아요. 끊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금단 증상 유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나타난 증상이 저혈당, 저칼슘 혈주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별 진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칼슘 수치를 확인하면서 금단 증상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금단 증상에서 보면은 시적, 떠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저혈당증, 저칼슘 혈증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금단 증상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런 약물 중독적 특성상 B형 간염이나 HIV 감염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B형 간염과 HIV 감염 등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사를 막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B형 감염, HIV 감염 왜? 우리가 주사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다 보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임상 증상 한번 보시면 임상 증상은 끝에 호흡 억제, 황달, 선천성 기형과 성장 지연, 행동 이상,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치료가 좀 중요한데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이 약이라는 게요, 한 번에 팍 끊으면 금단 증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끊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임신 중에 마약을 완전히 끊는 것은 태아의 금단 증상을 유발해서 신생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용량을 어떻게 한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나가자. 마약 중독 어머니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50%는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대해서 HIV나 B형 간염 검사 등을 실시하고요. 금단 증상으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영양학적 지지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호 한번 보시면 약물 중독 어머니 신생아를 조기에 발견해서요, 사망률이나 유병률을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줄여주셔야 되고, 대부분의 약물 중독 산모들은 산정 관리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분만할 때까지 약물 중독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체크를 좀 해서 우리가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야 되는 거죠. 구토설사, 체중 감소, 떨림, 빠른 호흡과 같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징후를 확인해서 약물을 또 투여를 해야겠습니다. 또 영양 공급에 유의하면서 소량씩 자주 공급하고 필요시에는 정맥 주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금단 증상 유무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혈당증과 저칼슘증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좀 비교를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치료할 때 한 번에 확 끊으면 금단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당뇨병 어머니의 신생아가 되겠습니다. 자, 당뇨병 엄마의 신생아다. 그러면 당뇨가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 임신 전에 원래 당뇨가 있는 사람 하나, 그 다음 임신했을 때 생기는 임신당뇨라고 하죠. 임신하고 나서 생기는 당뇨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병태생리 보시면 첫 번째, 임신 중에 발생하는 당뇨병의 두 유형 중 첫 번째는 임신 전에 당뇨병이 없었으나 임신 호르몬으로 인해서 인슐린 내성으로 당뇨병이 생긴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당뇨병이 원래 없었는데 생긴 것. 자, 두 번째는 이미 인슐린 의존성 당뇨가 있는 여성이 임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뇨가 있었던 사람이 임신한 경우, 이렇게 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유형 모두 신생아에게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끝에 모체 혈액 중에 당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이동함으로써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태아의 안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의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계속 혈당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임신 중독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자, 어머니의 높은 혈당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됨에 따라 정상 어머니의 태아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나요? 그렇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분만 후에도 계속돼서 출생 초기에는 저혈당증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요. 저혈당증을 일으키기 쉬운데 어쨌든 좀 지나게 되면요, 저혈당증은 더 이상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밑에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당뇨병 어머니가 혈당치가 상승되어 있죠. 당뇨잖아요. 혈당이 상승되어 있으니까 아기한테 고혈당인 혈당을 계속 줍니다.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방이 축적되죠. 그러다 보면 아기가 커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당뇨병 어머니 아기들은 거대한 출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기들 사이즈가 좀 큰 그런 거대아를 출산할 수가 있다. 자, 밑에 사정 보시면 진단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태아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임신 16주에 인부에 이거 뭐라 했냐면 알파 프로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AFP 알파 프로테인 AFP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검사해서요 태아의 신경계 손상 유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 태아의 크기와 기형 유무를 사정하기 위해서 18에서 20주의 초음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생아는 생후 30분에서 4시간 이내에 혈당 검사를 실시해서 저혈당증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다 이렇게 혈당 체크를 합니다. 자, 임상 증상 아까 얘기했어요. 아기가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네, 거대아를 출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호흡곤란, 선천성 기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치료와 강화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아기들이 크기도 크지만 뭘 많이 받았어요? 네, 당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혈당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료를 어떻게?
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야겠네요. 그 저혈당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초래될 수가 있죠. 저혈당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저혈당증에 대한 간호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달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피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피부 문제. 애기들의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피부와 영양결핍입니다. 자, 필수 지방산 및 아연의 결핍은요 피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은요 임신 말기에 해야 피부에 정상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숙아나 과수가는요 필수 지방산이 저장되지 않아서 결핍이 초래되게 됩니다. 그럼 미숙아는 몇 주 미만? 37주 미만이었고 과수가는 뭐예요? 42주가 넘는 것을 우리가 과수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임신 말기에 이런 필수 지방산이 축적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과수가 같은 경우는요, 축적이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요, 주름지고요, 마르고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애기들, 과수가 애기들 태어나는 피부를 보시면 많이 벗겨집니다. 네, 벗겨져 있는 그런 탄력이 없는 그러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지방산을 어떻게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숙아나 과수가에게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연 나왔죠. 아연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장에서 흡수합니다. 우리 장이요. 장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자궁 내에서 28에서 36주 사이에 축적이 되는데 미숙아, 만성설사, 단장증후군, 장이 짧은 거죠. 단장증후군, 장류를 한 하나에서는 아연 결핍의 위험이 있겠죠. 왜? 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지금 문제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애기들은 아연 결핍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기들은 어떻게?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부 문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중독성 홍반입니다. 신생아 홍반이고요. 이거는 불규칙한 붉은 반점 중앙에 노란 농포예요. 농포는 농이 차 있는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드름 있잖아요. 농포와 구진을 특징으로 합니다. 구진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 밑에 많이 나는 비리 쪽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포나 구진을 특징으로 하는데 원인 불명의 전신성 반점 같은 발진이 주로 얼굴, 몸통, 사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옆에 이렇게 농포와 구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줄 내려가시면 일반적으로 얘는요 7에서 14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일과성 신생아 농포성 흑피증입니다. 흑피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포와 농포가 전신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개 5일 내에 소실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끝에 얘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혈관종이에요. 혈관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뿔긋뿔긋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딸기 모양처럼. 혈관의 증식으로 출생시 또는 출생 후 1주 내에 발생을 하고요. 평평한 붉은 반점으로 관찰이 되다가 생후 수주가 지나면서 특징적인 딸기 모양으로 부풀게 돼서 흔히 딸기 혈관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5페이지 보시면 딸기 혈관종 중에 표피 하부 조직이 혈관 조직이 심한 경우는 자연 소실되더라도 반흔, 스카죠, 그렇죠? 그래서 상처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에 부신 피제 호르몬제를 투여하면 혈관종 증식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신 피제 호르몬제라고 하는 것은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염증 작용도 하고요. 면역 억제 작용도 합니다.
보여처럼 부풀어 오른 혈관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아구창입니다. 칸디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 안에 생기는 거 많이 아시죠? 하얗게 되는 거 그게 아구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곰팡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이것이 구강 안쪽에 축적된 상태입니다. 그럼 아구창은 뭐예요? 곰팡이가 입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아구창입니다. 그래서 구강 점막 표면에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모유수유 아보다요 젖병수유 아까 분유 먹는 애기들한테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임상 증상은 신생아의 면역 체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원인 한번 볼게요. 아구창의 원인균은 뭐다? 칸디다 균입니다. 칸디다 균이고 분만 시에 모체 질감을 통해 유입되거나 오염된 젖꼭지 아니면 어머니의 유두를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어떻게 이제 수유를 하는 그 유두에서 칸디다 균이 있던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우유를 줄 때 그 젖꼭지에 칸디다가 있던지 그런 균이 있을 때 우리 아기가 수유하면서 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신생아는 미성숙한 면역 체계와 정상 기종의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또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요인들도 많겠죠? 항생제 치료나 손상된 면역 체계,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우리가 아구창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볼 것이냐? 구강 및 인두 점막에 나타나는 작고 흰 반점을 우리가 입 안에 생기잖아요. 그 흰 반점이잖아요. 그거를 탁 떼어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가 나겠죠.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젖 덩어리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수유하고 나면 애기들 우유나 이런 찌꺼기가 입에 붙잖아요. 엄마들이 그건 줄 알고 떼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구별하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아기는 통증 때문에 아프죠. 우리 아구창 생기면 아프잖아요. 아파서 수유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구강 점막 표면은 배양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곰팡이인지 어떤 균인지를 알 수가 있죠. 배양 검사하고 모유 수유아의 경우에는 어머니 유두의 칸디다증 유무도 반드시 확인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치료는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쵸? 곰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진균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치료는 개인이 생활에 하고요. 항진균제 도포와 함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연령과 병변 상태에 따라서 정맥 혹은 경구를 투여하거나 입안에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4장 뒷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지금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부 문제까지 해서요. 제가 전반적으로 4장을 다 끝을 냈고요. 제가 이어서 이제 4장에 관련된 리뷰 영상 또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영상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수업을 열심히 보시고요. 시험 잘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